앞으로 지을게요라고 허가받은 것도 68%밖에 안 돼. 평균 10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25년, 27년 수도권 입주 물량 확정됐고 또 평년 3년에 비해서 5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내지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짓거나 짓고 있는 게. 이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금 똘똘한 한 채, 모든 세금 정책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라라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오려고 하고, 지방에 뭐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뭐 세제 혜택 준다고 해도 웬만큼 센 거 와서는 지금 생각들이 없으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서울 집중화가 된 시기에 역대급 공급 부족이 와버렸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부터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남덕현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AI 시대의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5년 내로 10억을 만드는 것을 강의하는 10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자 비트코이너 남덕현입니다. 본업은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지난 2025년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25년 시장은 예상대로 많이 오르는 한 해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오르는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대로 많이 오르는 한 해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4년에 성정길 TV에 나와서 25년을 전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많은 분들은 상저하고를 보는데 나는 상고하 저 혹은 상고하 중을 본다.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도 많이 오르고 25년 새로운 정부나 부동산 대책이 시원찮으면 하반기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대로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동산 역사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뿐인 거예요. 왜냐면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건 저는 이제 데이터를 몇십 년치를 보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권마다 이제 어떻게 정책마다 돌아가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 부족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나왔고, 역시 예상대로 집값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25년은 예상대로 많이 오르는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서 이제 공급 절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2026년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실제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부동산 집값이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거는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수요는 살아있는데 공급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공급 부족 하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냥 무감각해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냐면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2025년 수도권 입지 물량이 23만 4,600가구거든요. 이거는 이전 3년치, 22년에서 24년치에 44만 6,595가구에 52.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과거 3년 동안의 절반 정도밖에 입주 물량이 없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서울의 입주 물량을 봐야죠. 수도권 말고 인천 빼고 경기도 빼고 파주 빼고 시흥 빼고 남양주 빼고 의정부 빼고 진짜 서울의 입주 물량 놀라지 마세요. 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3,255가구입니다. 3,200가구라면 그냥 아파트 단지 하나인 거예요. 그냥 대단지 하나. 물론 이게 후분양이 빠졌다거나, 부동산 124 자료다 보니까 이게 뭐 후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통계 집계마다. 하지만 충격적인 수치예요. 이 수치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수치가 나왔다. 보통 25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은 13.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한 2만 5천 가구 정도 입주한 것 같거든요. 2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입주 물량이 평년의 10분의 1 수준이다. 26년이. 근데 뒤에 갈수록 더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수도권을 넓혀서 보면은 25년 10만 5,774가구, 26년 6만 6,838가구, 27년 6만 2,048가구입니다.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냐?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 뭐 지으면 되냐?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제가 아까 1부에서 질문해 주실 때 예상대로 많이 올랐다고, 예상대로. 당점이 예상대로였다.
이 데이터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예상대로 오를 거라고 봤던 건데,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걸 보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지 줄을지 예측할 수 있느냐? 인허가 물량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아파트 지을게요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설사들이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보면 미래를 부동산은 알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3년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9만 7,192가구입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인허가 물량은 28만 7,1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과거 10년에 비해서도 인허가 물량도 68.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지을게요라고 허가받은 것도 68%밖에 안 돼. 평균 10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25년, 27년 수도권 입주 물량 확정됐고 또 평년 3년에 비해서 5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내지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짓거나 짓고 있는 게. 이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금 똘똘한 한 채, 모든 세금 정책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라라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국민들을 탓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이 한 채를 사야만 세금으로 두들겨 맞지 않게 설계를 이게 몇십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젠 다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 수성구에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 10년 전에 팔아서 강남 샀으면 내가 훨씬 부자 됐겠네.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토끼몰이를 해놨기 때문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지금 공급 부족은 정말 심각하고 이미 전세를 사시든 월세를 사시든 이거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역대급 공급 절벽인가요? 지금껏 겪어왔던 거와 다르게? 역대급 공급 절벽이고 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역대급 공급 절벽,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우리가 미디어니까 좋아하는데 공급 부족이다, 공급 절벽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역대급이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역대급으로 수요가 지금 서울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로 서울 수도권 현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당장 제가 투자 시작한 2015년 이때만 해도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지방의 자산가 분들이 굳이 내가 지방의 아파트 2개, 3개를 팔고 서울 하나로 바꿔놓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오려고 하고 지방에 뭐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뭐 공급 이게 뭐 세제 혜택 준다고 해도 웬만큼 센 거 와서는 지금 생각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지금 서울 집중화가 된 시기에 역대급 공급 부족이 와버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 인하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됐는데 실제 대출 금리는 체감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금리 방향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정부나 은행에서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으면 여기에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 이자를 정하는데 예금 이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게 정부에서 이제 압력을 넣고 있고, 왜냐하면 대출을 지금 안 그래도 집값 많이 오르는데 대출 금리 더 내려가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또 가계 대출도 심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돈이 가지 않고 주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 기준 금리를 또 내릴 여력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린데 금리를 올려야 될 판에 지금 부동산이나 대출에 발목 잡혀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대출 금리는 부동산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죠. 금리가 막 많이 내려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면 뭐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출 금리가 4.2%, 4.5% 이 정도 나오실 거예요. 보통 그 1, 2등급 나오시면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은 왜 오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공급 부족과 핵심지 선호 현상, 그럼 더 중요한 거.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1년 동안 밝혀진 거예요. 네. 제가 작년 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정말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정책의 재탕이라면 25년 하반기부터 정말 무서운 앞으로 3년 동안 집값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시나리오로 정확히 가고 있어요. 11호 부동산 대책 예은 앵커님 뭔가 뭐 바뀌었다 느껴지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뭐 막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말고 실제로 그거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나겠구나라고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신도시든. 그럼 결론은 지금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그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강남 3구와 노도강의 격차가 이제 역대급으로 벌어졌는데요. 이 양극화가 2026년에는 더 심화가 될지 아니면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부동산 최근에 내가 좀 집을 알아봐야지 하셨던 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끼실 건데 서울 외곽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에 뭐 용인 이런 데 뜨겁거든요. 가격이 5천에서 1억씩은 다 올랐어요. 적어도 호가라도 올라갔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노도강 지역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외곽 지역에 가격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많아졌어요.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이유는 서울의 중급지인 중구라든가 서울 중구 이제 서울역 근처라든가 종로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동구 위쪽에 이제 동대문구 이런 데 있잖아요. 그쪽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강남 중심, 한강변 벨트 중심이었으면 지금 그게 중간 이미 퍼졌고 외곽으로 번졌거든요. 여러분 그 서울 부동산 딱 하나만 집값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보려면 그 서울역 옆에 삼성 사이버빌리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하고 호가만 보시면 서울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 외곽이 올라갈 거다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얘가 딱 바로미터예요. 왜냐하면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위치가 괜찮은데 아주 신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소단지도 아니고 아주 대단지도 아니고 그냥 아주 무난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은 중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강남이나 종로 쪽에 출퇴근 여의도 잘하시고 싶은데 가장 교통 좋으면서 저렴하고 살기 좋은 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오를 정도면 이제 신축들은 강남에서 다 치고 올라가고 이제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번지는 게가 독립문 쪽으로 넘어가고 서대문구 넘어가고 거기서 오르면 이제 노두강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가는 거고. 근데 그 아파트가 올해 25년 초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야금야금 올라서 지금 25년 6월 달부터 25년 12월까지 6개월 사이에 3억 5천 정도 올랐어요. 33평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가 3억 5천 오르면 이제 노두강도 6개월 이내에 올라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물론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동산은 절대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주식처럼 그 섹터의 대장이 갔으니까 이 다음 2등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 샀다고 SK 하이닉스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없죠. 얘가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 아파트가 상급지가 오르면 그 조금 5분 10분 차이 사실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5분 10분 차이란 말이에요. 위치가 회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크게.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하급지 밑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버거워질 때 상급지를 팔고 밑으로 가게 돼요. 아 이거 다리 하나 건너서 내가 5억이 생기는데 저건 하나도 안 올라서 내 것만 한 10억 올랐어. 그럼 10억 가지고 내가 금융투자에서 지금 뭐 한국 주식 지금 코스피 5천 뚫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가 억제되지 않는 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키 맞추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이 수요가 원하지 않는 지역까지는 안 가죠. 지방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혹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서울 수도권에서도 비선호 지역, 지하철역이 멀거나 어떤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 그런 곳은 속도가 아주 뒤에 가거나 힘이 약하겠지만 노두강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무시하는 것이 전국으로 보면 노두강은 상급지거든요. 그래서 26년에
양극화는 심화될 겁니다. 강남이 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대가 크니까 똑같이 2배 올라도 여기는 5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5억이 10억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액적인 차이는 커지겠지만 25년처럼 강남만 오르고 외곽은 안 오르는 시장은 끝났다. 올해는 외곽까지 많이 오를 겁니다. 외곽이라 하면 이제 수도권 저기 평택까지도 생각을 해도 될까요? 평택은 좀 시간이 걸려요. 아, 네. 평택까지는 외곽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의 외곽권,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신도시권 어. 중에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정도는 올해부터 이제 시동이 걸릴 것 같고 인천만 해도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있어야 내후년 정도 혹은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 하반기는 돼야 좀 뉴스상으로 많이 오른다 뉴스가 나올 것 같고, 다만 평택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금 아주 최저점 수준이다. 제가 한 2년 전에 인천의 아파트들 검단이나 저 청라나 이런 데 되게 좋게 봤거든요. 3년 전부터 사실 그랬죠. 그 웅달책방이라는 채널에서 웅달님 인터뷰할 때 나 검단 너무 좋다. 막 3억 5천 거의 거저 먹는다. 거기 아파트 가격들 보세요. 1억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평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전세 시장도 요즘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전세 시장의 불안함이 이제 매매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지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지금 해가 갈수록 무섭게 오르고 있다. 특히 요번에 그 만기 되셔가지고 전세 계약 갱신권 쓰신 분들은 정말 느끼셨을 텐데 시세보다 최소 1억에서 2억은 싸게 하셨을 거예요. 웬만한 지역이라면 좀 힘이 약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5천이라도 싸게 계약갱신 청구권 쓰셨을 거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요. 아파트는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셋 중 하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은 괜찮죠. 예를 들면 지금 대구를 가보시면 아파트가 신축을 많이 짓는 데 비해서 수요량은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그쪽은 지금 전월세 구하기 너무 좋거든요. 뭐 전세입자가 갑이에요. 나 나갑니다. 막 이러면 제발 있어주세요. 가격도 안 오르고 뭐 저기 옆에 신축도 차이 얼마 안 나고. 서울도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 지금처럼 한 2년 정도 지나면 전세금에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외곽권 분들이 먼저 하시게 될 거예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 지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은 지금 이 조정 없이 확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랑 너무 많이 갭이 벌어져서 사실 저는 약간 거품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그러니까 거품이 생겼다고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거품은 생각보다 오래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외곽권이나 특히나 경기도 용인, 뭐 수지 이런 데 가보시면 조금 선호하지 않는 지역일수록 지금 전세가율 70%, 80% 나오는 지역 많거든요. 이런 데 사실 5천에서 1억 보태면 내 집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서울에서 전세가, 월세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외곽권, 경기도, 수도권으로 밀려 내려가면 거기 분들부터 이제 내 집 마련하자, 불안한데 전세 살던 데서, 그러면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서울에 인접한 지역, 핵심지, 그다음 서울 노도강이라는 외곽에서 벌써 시작되고 있다. 다만 여기는 전세가랑 붙기 전에 먼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전세가가 밀어 올린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서울의 수도권만 해도 전세가가 밀어 올리는 현상이 곧 재현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쯤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이사님이 보시는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까요? 2026년은 25년은 저한테 되게 쉬운 한 해였어요. 예상대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26년은 마찬가지입니다. 쉬울 수 있어요. 예상대로 올라갈 건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25년에 제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기본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신정부에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대로 왔죠. 지금 26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19일, 며칠 안 됐어요. 이틀 전인가요? 그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지만 집값이 너무 급등하는 상황에서 쓰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세금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세금으로 잡는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기존에 나왔던 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건데 요즘 군부를 나오고 있는 게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특히나 집값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어떤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공제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세금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하는 또 보유세 올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것만 해서는 집값을 결국은 못 잡고 더 오를 거예요. 조금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획기적인 재개발 재건축 대책 혹은 획기적인 반값 아파트 대책, 획기적인 신도시 정책 이 세 개 중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린벨트 풀면서 작년에 성정일 TV에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시정 참여자가 지금 폭등하는 노도강도 올라갈 것 같아서 노도강이라도 지금 내가 6억, 9억, 10억 주고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뒤에도 질문 나오겠지만 3억에서 5억 정도 들고 있는 분들이 여기 신도시 한다네. 여기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반값 아파트 해가지고 33평 새 아파트가 더 위치가 창릉 신도시 4억 5천? 6억에 나온다고 하네. 분양가가. 그러면 기다릴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당첨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창릉 신도시에 8억의 분양가 예상한단 말이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야 그럴 거면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자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6년 부동산 시장도 올라갈 거다. 다만 상반기 끝나고 5월 8일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몰 될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최대 3주택자는 82.5% 양도세 중과를 그러니까 10억 벌면 8억 2,500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연장 안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팔아라.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보유세로 때려잡는다 하면은 이제 다주택자분이 좀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런 얘기 군불떼기 시작하면 올해 상반기 뭐 한 3월에서 6, 7월 사이 또 올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저기 상급지가 좀 흔들리는 거지. 여기 외곽권이 크게 흔들릴 것 같잖아요. 외곽권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26년은 상반기가 올라가고 하반기는 올라가겠지만 상반기 때는 조금 정책적인 변화로 예상되는 정책 안에서 조금 눌러가는 포인트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6년도 결국은 상승으로 1년을 마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현금 3에서 5억 정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어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했던 과거에는 3억에서 5억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찍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 성정길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두되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이런 탈원화 자산, 달러 자산과 탈달러 자산으로 금융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되게 저한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의 의도는 3억에서 5억 있으면 뭐 6억 대출 받아가지고 9억에서 11억짜리 요 아파트 사세요를 네. 뽑아주길 원하시는 건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현금에서 3억에서 5억이 있다면 왜냐하면 서울이 지금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 네. 그럼 9억에서 11억짜리 아파트인데 정말 냉정하게 9억에서 1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33평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조금 멀리 가야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노도강 정도 가야 네. 돼요. 노도강 정도 가야 돼요. 서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2호선 라인 혹은 강남 출퇴근 가능하고 그런 좋은 지역들 누가 봐도 대단지, 새 아파트 이런 거는 최소 15억에서 25억 구간으로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인데 여기에 6억 대출을 받아도 정말 괜찮은 입지 아파트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수도권은 가능하죠. 그럼 수도권에 그 돈을 넣는 게 맞냐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라면은 이제 아파트만 딱 본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파트를 포기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거주 겸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금융투자 공부 안 하면 이게 아파트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동탄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여기 두 개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리고 내가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광명 시흥 신도시
요 세 가지 지역에서 광명 뉴타운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매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요 세 가지 지역은 신도시고 아파트도 비교적 완전세 아파트거나 10년 이내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가격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물론 동탄 역 앞은 안 돼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억에서 5억이 있으면 아파트에는 한 1억 정도만 쓰고 한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동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동탄 퍼스트파크 아파트 그 아파트 사시거나 파주 운정신도시 역 주변에 찾아보시면 33평이 4억대 중반 아파트들이 있어요. 총액으로. 그럼 내 돈 한 1억이면 사거든요. 나머지 대출 받으면 되니까. 그거 사시고 나머지 3, 4억은 무조건 금융 투자해야 된다. 비트코인 3년 동안 데일리로 DCA로 매일매일 분할 매수, 비트코인 5에서 20%, 미국 S&P 500 5에서 20%, 미국 나스닥 100 5에서 20%, 그 다음에 금이나 은 10에서 15%, 그 다음에 단기 채권, 미국 달러 단기 채권 한 10% 정도를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럼 중간값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에는 부동산 올인 안 됩니다. 부동산은 여러분 원화 자산이잖아요. 지금 환율을 보시면 내 아파트가 여러분 30% 올랐다. 2021년에 비해서. 그럼 사실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올려서 7달러. 지금도 7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많이 올랐는데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10% 오른 거다. 물론 요즘 폭주 중이니까 또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좀 2배, 3배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화 자산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이 좀 달러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비트코인 가격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화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원화가 지금 약하니까.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게 보완이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금 3, 5억이 있다면 저라면은 서울에 9억, 15억, 12억짜리 연끌로 들어갈 거를 아껴서 경기도 신도시권에 4억에서 한 8억 사이로 들어가고 그 돈을 금융 투자, DCA 하는 방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좋은 지역이 신도시다. 동탄이고 파주 운정 신도시다. 시흥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이요? 근데 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내 집이 안 팔린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 집을 빨리 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동산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집 빨리 파는 방법 뭐 부동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0만 원이라도 깎는 법 막 이런 거. 제가 강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약간 후킹적인 문구인 거예요. 집이 빨리 안 팔린다는 건 사실은 살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안 내놓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5천만 원 깎으면 다 팔리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받냐 뭐 빨리 파냐 이건데 이거 특별한 기술 같은 거를 뭐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고 약간 이렇게 지저분한 구석이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님한테 복비를 법정 이상으로 주면서 2천만 원을 비싸게 팔아달라고 해라 내가 1,000만 원 더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순진한 저기 신혼부부 오면은 야 이게 오를 거라고 해가지고 2천 비싸게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윤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요즘 신세대 분들은 똑똑해져가지고 이게 다 찾아보고 온단 말이에요. 실거래가 옛날 거의 막 한 15년 전 구닥다리 이론을 막 팔아먹고 있어. 그거 안 돼요. 요즘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다 나오는데 네이버에 다 나오고 아실에 다 나오고 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들 별로 없다. 그러면 거래 절벽 시기에 빨리 파는 방법은 내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되게 아니 그게 뭡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직 내 아파트에 사람들이 대중적 관심이 안 왔는데 빨리 판다는 건 깎아서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웬만큼 하급지 정말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입지가 나쁜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출퇴근이나 혹은 그런 수도권에 어느 정도 일자리 지역에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고 그럭저럭 살만한 아파트시면
지금까지 기다렸을 때가 지금이 제일 힘들 때거든요. 네. 강남만 올라. 여러분 2년 전에 강남만 올라. 1년 전에 한강변만 올라. 지금 서울 외곽까지 올라잖아요. 여기서 6개월, 1년 반 뒤에는 경기도에서 조금 소외됐던 지역도 올라. 지금 저기 용인이 뜨거워요. 온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안양, 이런 데 옮겨갈 거예요. 인천도 올라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의정부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의정부 1년 뒤면 제가 볼 때는 온기가 조금씩 오실 거예요. 물론 의정부에서도 GTX 의정부 역이냐 저 뒤에 이제 이렇게 경전철 다니는 그쪽 지역이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온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팔린다 내 아파트가. 기다리셔라. 기다리셔라. 입지가 최악만 아니라면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근데 지금 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 하락장 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강사님들이 자꾸 입지 하시니까 여러분이 좋은 입지로 가려는 거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네. 부동산은 입지가 정말 90%인 건 맞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 정도로 벌어졌을 때는 아닌 거예요. 얘가 먼저 출발하고 내 것도 출발할 텐데 조금 빨리 가는 거 정도는 오케이인데 지금 이미 저희 강남 50억 하잖아요. 그렇죠. 내 건 15억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려면 35억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팔고 뭐 연끌 대출하고 뭐 간다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한 10억짜리 있는데 한 15억, 16억짜리 가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 5억짜리 있는데 10억짜리 가면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이미 가격이 출발했고 내게 안 올랐다면 네. 기다리세요. 다음이 여러분 거 차례예요.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 이 정도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 갑자기 30억 보태서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넓은 평수, 조금 더 대단지, 조금 더 신축 아파트, 조금 더 학군이 좋은데, 조금 더 1시간 반 출퇴근 거리 걸리던 게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 요 정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급지 내지 한급지 차이예요. 그 정도면 노도강하고 의정부 정도 차이인 거예요. 네. 의정부가 노도강보다는 더 하급지죠. 노원구가 그래도 서울 출퇴근하긴 낫죠. 근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오르고 그 다음에 의정부거든요. 강서구 오른 다음에 이제 부천 오르고 인천 오르고. 왜냐면은 이게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상승장이 계속되는 한. 근데 일부에서도 얘기해봤지만 역대급 봉급 절벽에 여태까지 수없이 우려왔던 재탕 대책이기 때문에 막 어떤 뚜렷한 수가 없다. 지금 정부가 네. 특단의 대책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는. 근데 긴축 정책이 아니라 지금 돈풀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불안해서 지금 상급지 가려고 하는 마음 이해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아파트 최소 5년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21년 고점 찍고 여러분 내게 안 올라 하시는 아파트가 21년 고점 찍고 22년 조금 뭐 버티다 23년 떨어지고 24년 떨어지고 25년 안 떨어지진 않는데 안 오르고 26년 안 오르고 내가 봤던 아파트는 더 오르고 그 상황일 거거든요. 그렇죠. 1, 2년만 기다리세요.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여러분 아파트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그 상급지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거 놓치는 게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융 투자를 같이 하시라고. 아파트 투자 하나만 보니까 상급지를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얘가 더 네. 오르니까. 근데 금융 투자를 같이 하시면 상급지가 올라가는 그 퍼센트보다 이게 더 벌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에 올해 금이랑 미국 작년에 DCA로 제가 따져봤는데 네. 한국 부동산 내가 5억짜리 7억짜리에서 5억짜리 그냥 들고 있으면서 2억을 대출받아서 금, 비트코인, S&P 500, 나스닥 100 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샀으면 이 수익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옛날처럼 지금 AI 시대에 제가 나중에 점점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하나로 워낙 몰빵하는 투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만 지금 이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부동산 강사님들이 5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확신해요. 3년 전에 비트코인은 하면 안 된다고 주식 전문가분들이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부동산은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 자산 이런 음. 식으로 좀 개념이 박혀 있는데
금융 투자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금융 투자하고 부동산 있으면 그래도 부동산이 안전하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급지가 만약 많이 차이 난다면 많이 옮겨가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급지가 네. 떨어질 때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2023년 4년에 옮겼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그 상급지가 23년, 24년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났을 거예요. 5천만 원 차이, 뭐 1억 차이였을 건데 지금 1억 차이 나던 게 3억, 4억 차이 날 거거든요. 네. 여러분 3억, 4억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자산에서 대출 빚을 포함한 자산이 평균적으로 3억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KB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거는 대한민국 20대부터 80대까지 최전성기 나이 돈 제일 많이 벌 때 대출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는 중위값으로 따지면 더 내려가요. 2억대로 내려가요. 그 돈을 지금 갈아타기에 넣는다는 건데 하락장을 기다리세요. 지금 여러분 영원히 상승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2013년부터 21년까지 8년 올랐거든요. 서울부동산이. 네. 근데 21년부터 23년까지 2년 떨어지고 24년도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기가 또 옵니다. 부동산 와요. 지금 서울 부동산 거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한해서는. 강남과 정확히 말하면 강남의 최상급지 말고 한강변 벨트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요번 상승장에 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입지의 아파트들 내가 지금 잠실 팔고 강남 보는 거 아닌 이상 네. 뻔하단 말이에요. 15억, 뭐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15억, 15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급지 레벨은 상승장 때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난다. 얘가 가도 많이 안 가요. 그리고 금융투자로 분명히 원화 기준으로 더 많이 먹으실 거고 불안하겠지만 내 거 버티면 하락장 때 똑같이 떨어질 때 이가 많이 좁혀지거든요. 그때 열심히 저축한 돈하고 금융투자로 불린 돈하고 대출을 포함해서 그때 용기 있게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상급지 갈아타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이제 공사비 상승 때문에 분담금 폭탄 이야기가 많은데요. 2026년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관점만 딱 본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중심으로 하지만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금과 은 같은 달러 자산, 금융 자산을 같이 하는 투자를 보잖아요. 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구역 지정이 되기 전이라든가 조합이 막 설립됐다거나 이런 단계에 들어가고 구역이 지정이 될 것 같아. 제일 싸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구역 지정이 됐어. 조금 올라요.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졌어. 설립 인가가 나서 또 올라요.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 또 올라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 많이 올라요. 그때 진짜 많이 올라요. 관리 처분 인가 되면 이제 90한5% 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주 철거 단계에 조금 오르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오르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상승장이라면 정말 많이 오르는 거죠. 단계별로.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재개발 재건축 초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0년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수가 아주 좋은 게 아닌 이상. 그런데 15년, 20년 투자를 이렇게 목돈을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세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서울에 웬만큼 괜찮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최소 5억에서 20억이거든요. 내 돈이 들어갈 돈이 최소 5억에서 20억을 생으로 박아야 돼요. 전세 끼고 사더라도 그 돈이면 저는 무조건 금융투자로 가야 되고 내 집 마련 하나 해놓고 적당한 거 해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 후기형 재개발 재건축은 괜찮아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이상 난 거 관리 처분 인가 단계거나 이주 철개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5년 내로 입주할 거거든. 얘는 리스크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조금 공부를 많이 했고 투자로 돈을 벌어봤는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 뭐 한두 달 내가 강의 들으면 금방 흡수하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좀 후기형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거나 내가 여윳돈이 좀 있어서
20년 묻을 각오로 정말 그냥 초기형 그냥 묻어놓겠다 빌라 같은 거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괜찮은데 지금 영상 보시는 집 그냥 사자니 비싸고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비싼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이런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비추입니다. 비추. 공부도 오래 걸리시고 그 시간에 더 올라갈 거고 가격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싸게 못 사요. 분명히 초기 재개발 재건축 잡게 될 텐데 이거 초기 재개발 재건축 잘못 물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손해보시고 팔 가능성도 높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주택 명의 1주택이 엄청 소중하거든요.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중과하고 있고 취득세 중과하잖아요. 1주택을 지금 내가 20년 15년 뒤에 언제 될지 모르는 초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어놓는다. 내 명의를 그 소중한 걸 지금 다주택자들도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명의가 중요하니까 1주택자 똘똘한 채로 가고 있잖아요. 이 투자는 여러분 강사님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말씀하실 거고 부동산만 본다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원화자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투자다. 만약에 정말 10년, 15년을 길게 보는 투자라면 위대한 미국의 AI 주식이나 개별주의 투자를 공부할 시간에 그걸 공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려면 나스닥 100에 건다거나 저처럼 비트코인의 미래에다가 걸고 똑같이 내가 5억을 부동산에 넣을 거 1억만 비트코인에 넣고 4억으로 아파트 지금 사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게 나아요. 1억도 비트코인 불안하니까 3천 비트코인 3년에 나눠서 하고 3천은 S&P 100 사고 3년은 나스닥 100 사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해서 먹을 수 있는 최대폭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핵심지 아닐 거잖아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에 초기 재개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경기도나 뭐 이런 외곽권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인천 연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안 신도시 진안장에 떴던 것처럼 네. 그런 거 할 거잖아요. 거기에 후기 재건축 재개발은 오케이. 후기 지금 사업 시행 이상 인가 난 거.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있는 거 말고요. 사업 시행 인가 통과, 관리 처분 인가 통과 둘 중 하나가 된 거. 2주 철거 단계면 당연히 더 좋고 그런 거는 5년 내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도 그래도 한 7년 내로는 되거든요, 보통. 네. 지금 같은 불장에는 그 정도면 제가 오케이. 이건 약간 미리 새 아파트를 땡겨 사는 느낌이죠. 이거는 내가 지금 프리미엄 주고 사고서 어떤 중도금을 몇 년 뒤로 미뤄서 그동안 돈 모아서 산다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1주택 내 집 마련 이거는 오케이. 네. 근데 조합 설립이 됐다거나 구역 지정 단계의 그런 재개발 재건축 뭐 신속 통합 기획 쳐다보지도 말아라 초보자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 비아파트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비아파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 책이 21년 6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라는 네. 책을 냈거든요. 그때 이제 1주택 내 집 마련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온 이제 거품이 생긴 상태에서 불안성이 있다. 네. 나는 1주택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 투자를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21년 책에서 다주택 투자 반대했고요. 네. 지산,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무슨 주택들 이런 거 땅 투자 쳐다도 보지 말고 갭 투자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부모님 눈에 피눈물 흐른다. 호텔 투자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고 아예 책에서 대놓고 썼어요. 대놓고. 네. 그런 거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안타깝게도 그런 강의나 혹은 유튜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영상 보시면은 공실 상가 아니면 지방 아파트 대구에 뭐 달서구에 갭 투자 어디에서 사라고 해서 5채 샀는데 지금 너무 힘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울산 같은 데 지금 막 탈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 비용이 엄청 크죠. 사실 그 돈으로 똘똘한 거 제대로 된 거 하나 경기도에만 사놨어도 동탄에만 사놨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이런 대체 투자는요. 네. 빌라는 약간 달라요. 이 대체 투자에서 빌라는 제 책에서도 썼지만 서울의 빌라는 실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없더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해지를 해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까지 작년 말까지 다주택자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주택자도 세금적으로 강화할 거냐 다주택자는 정말 가만 안 둘 것 같아서 빌라를 작년에 제가 한 채 팔았어요. 네. 서울에 그냥 평범한 빌라. 제가
책 쓸 때 증명하려고 네. 재개발 재건축 아닌 평범한 빌라도 오릅니다. 내가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한 3년 만에 한 3천 올랐거든요. 오. 이득을 보긴 했는데 네. 사실 제 입장에서 좋은 투자는 아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돈 가지고 제가 아파트 투자했거나 네. 아니면 금융 투자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증명용 빌라도 오른다. 근데 말만 한 게 나도 샀다 파서 증명하겠다 그거거든요. 이거 제 책에 보면 어떤 빌라인지 나오는데 3년 내로 1억에서 1억 5천 이상 오를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세금적인 부분 1주택자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옮겨 탄 거거든요. 네. 약간의 이득을 보고 실거주가 가능하고 서울 출퇴근이 괜찮은 빌라는 올라갑니다. 재개발 재건축 빌라 아니더라도 이런 빌라는 오케이. 내가 자금이 정말 부족한 분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 앞에서 장사해야지 언제 내가 출퇴근 1시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빌라 오케이. 근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안 됩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텔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다름없는 오피스텔 있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 24평 실평수 기준으로 24평 33평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 건 이제 아파트가 너무 비싸졌을 때 대체 투자로 좀 수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파텔에서도 원룸 같은 거 안 돼요. 작은 거 안 돼요. 싸니까 그거 접근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파텔 24평 33평 아파트랑 비슷한 평수의 아파텔은 세대 수가 작고 생활형 이제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얘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아파트가 오르면 얘가 경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왜 안 올랐냐? 지금은 아파트도 많이 안 올랐으니까 얘를 그냥 오피스텔이랑 경쟁했던 거예요. 대형 오피스텔. 근데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얘는 아파트랑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보통 신축일 테니까. 네. 깨끗하고. 근데 원룸형 기껏해야 투룸형 네. 투룸도 작은 투룸 있죠. 알죠. 뭐 한 7평에서 실평수 13평 사이 이런 것들은 아파트랑 경쟁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절대 사지 말아라. 내가 정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비싸서 내가 아파트 이런 거 보신 분들은 그래도 방 3개짜리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24평 내지 33평 이런 거를 사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지산 오피스텔 다 사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는 선취매를 지금 하신 분들이 몇 년, 3년 내지 5년 뒤에 이 대체 투자 시장이 막 달아오를 때 급매로 파시면 꽤 돈을 버실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강사님들이 이런 걸 잘하죠. 근데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분산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팔 수 있는 시기가 되게 좁아요. 6개월 내지 1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우리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죠. 상가 시장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혁명 때문에 이런 대체 투자는 초보자분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슬픈 말 많이 듣는데 대출을 많이 받는 꿀팁이나 우회 전략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대출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부에서 대출을 막지만 길은 다 있어요. 다만 발품을 팔거나 금리가 높아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발품을 파는 거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뭐 사업자 신용대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주택용도로 쓰는 게 아주 맞는 건 아닌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아주 이렇게 비도덕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대출이 나오실 겁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업체나 P2P를 가시면은 혹은 2순위 이금융권 이금융권이 그런 어떤 화재사나 보험사 말고 대부업이나 P2P 수준의 후순위 담보대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건 금리가 한 12% 13%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안 된다. 손대지 말아라. 특히 이런 거 뭐 단기로 뭐 쓴다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험사 뭐 아니면 이제 신용금고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들어본 거, 그 정도까지만 금융제도권 대출 받으시고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라. 그리고 저 말고 이런 주택상담사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레오 김은진 대표님, 우리나라 원탑 이제 대출 상담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 책 읽어보시고 그 카톡 같은 거 연락하면은 잘 상담해 주시거든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출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알아봤는데 이금융권도 안 되고 대부업 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출이 안 나온다. 네. 그런 대출로 집을 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여력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가 규제를 묶은 거 조금 타이트하죠. 너무 타이트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대출 상담사님 통해서 알아봤는데도 내가 안 되면 그건 내 능력 벗어나는 거예요. 눈을 낮추셔야 돼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본인 돈 안 쓰고 대출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 원화 자산을 80%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찬성이거든요. 네. 그 돈 아껴서 금융 투자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그 대출이 내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수준, 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빌리면 이제 이 대출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쵸. 이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내가 내 돈을 조금 넣고 더 많이 안정적으로 그 달러 자산, 탈달러 자산을 사는 건데, 네. 혹은 아파트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얘가 대출이 많아져 버리면 여기에 발목 잡혀서 무너지거든요. 당장에 내가 대출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미국에서 3부에서 비트코인 때 얘기하자면 소프트 금리라고 해서 초단기 금리 막 국채가 흔들흔들 12월 했거든요. 네. 뭔가 관세 이슈 뭐 저기 그린란드 공격하는 걸로 유럽이랑 미국이 전쟁 났어요. 네. 뭐 모르죠, 세상 일은. 그다음에 뭐 경제 위기 터졌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했더니 다들 전문가들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로 뭐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20년 동안 안 올려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5년 고정으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고정 금리가 더 비싸거든요. 네. 신용 저기 변동금리로 많이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변동금리 받으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부에서 뭐 보유세 1%룰 이상한 거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 10억 넘으면 보유세 누진제로 올라간다. 양도세도 올린다. 막 이래서 시장을 확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확률은 낮지만. 그랬을 때 무리한 대출은 여러분을 잡아 먹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봐온 바로는 적당히 감당 가능한 대출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입지 이상한 거 사지 않는 이상 돈 못 번 분 없어요. 제 주변에. 저들 포함해서. 근데 무리하게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간신히 버티고 많이 벌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 되거나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글로 받지만. 그러니까 내 가족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리한 대출까지는 안 받으셔도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 반감기 이후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반감기 후 상승 효과 끝났다고 보시나요?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감기 후 상승 효과, 반감기로 인한 상승 효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 사이클상 투자를 봤던 면에서 작년 사실 뭐 10월, 11월, 뭐 10월, 9월 이때가 이제 사이클 마감기였잖아요. 네. 과거 15년 동안 맞았었던. 그래서 그 사이클은 반감기 효과로 인한 상승은 끝났다고 보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클에 의한 반감기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요번 22년부터 25년까지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증명한 거는 결국엔 유동성이었구나. 비트코인 사이즈가 커지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특히나 24년에 ETF가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이제는 그런 단순히 수급,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 상태에서 수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폭증 메커니즘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이제 유동성, 돈의 기관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할 때는 반감기는 아마도 좀 더 참고하는 성향으로 더 약해지고 미국의 경제라든가 금리 같은 걸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옛날에는 뭐 반감기 후 몇 개월, 몇 월 달에 몇 프로 이런 얘기하다가 요즘은 파월 연준 입만 바라보고 저 관세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자하고 비트코인 투자자가 막 이렇게 합쳐지고 있는 그런 단계 같은데,
온체인 데이터로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보셨죠. 물론 또 온체인 지표 중에 나는 이걸 봐가지고 맞았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전문 투자자보다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떤 금융 쪽 뭐 선물하신다거나 그런 주식 베이스인 투자자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눈을 빨리 뜬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잘했어요. 고점도 훨씬 잘 맞추셨고 네. 매도 타이밍도 잘 맞추셨고 왜냐하면 주식 베이스로 봤던 분들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소프트 금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또 이제 뭐 이동평균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21선, 21선 그게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온체인 지표보다 우월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기관 장세, 네. 유동성 장세 그거가 더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님 이제 사이클은 깨졌다고 보시나요? 사이클이 깨졌다기보다는 네. 사이클의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1, 2부에서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치면 이런 거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도 맞는 거죠. 근데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안 오를 때가 있고 많아도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대구는 부동산 공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수성구는 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야금야금. 핵심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얘기가 했는데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져가지고 이제 1년 뭐 하락하고 3년 오르고 이거 아예 없다가 아니고 네. 그 힘이 있겠죠. 왜냐 반감기라는 게 양을 계속 공급을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처럼 반감기니까 폭등한다. 반감기 후 몇 개월이니까 폭락한다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감기가 지금 안 왔잖아요.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앞으로 26년은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네. 쳐다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감기 사이클로만 따지면. 근데 지금 파월하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의장을 넣고 금리 인하하고 미중 패권 전쟁 잘 정리되고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클리어리티법이라든지 뭐 자산 비축법이라든지 뭔가 말만 했던 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뭔가 사들인다. 네. 그냥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떨어지겠습니까? 모르겠죠. 오르겠죠. 네. 아니면 JP 모건이나 저기 블랙락에서 야 우리가 보니까 비트코인 비중을 10%까지 올려도 좋다. 우리는 포트에 10%까지 담겠다라고 하고 실제 사들이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감기는 그런 외부 변수가 약할 때 개인 투자자나 혹은 우리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나요? 고래들 혹은 약간의 저기 벤처 캐피탈 회사들, VC들 그 정도 레벨일 때는 막강한 파워였지만 지금은 더 큰 영향력이 생겼다. 하지만 얘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죠. 네. 가격의 상승 촉진제, 가격의 하락 재료로서는 살아 있지만 이것만 보는 시장이 죽었다는 거지. 이거 완전 무시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외부 변수가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 게 안 보이는 이상 반감기상 하락장인 26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DCA로 분할 매수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기관 자금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이제 장기 우상향 사이클을 만들 거라는 이제 분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 우상향 사이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99.9%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우상향을. 0.1%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약간 이슈가 하나 있는 건데 그것만 아니면 전 100%거든요. 장기 우상향은 저는 확정돼 있다고 봐요. 이렇게 돈을 화폐 피아트 머니를 무질서하게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뭔가가 흡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자산을. 지금 그게 금인 거고 네. 부동산인 거고 주식인 거고 비트코인도 그 자산인 거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장기 우상향 할 거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화폐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자산으로 금을 선택한다.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디지털 금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거든요. 네. 요번에 증명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무가치한 걸로 지금 가격이 폭락하고 얘가 뭐 기관들이 파는 상황은 아니죠. 여태까지 계속 모으고 있죠. 네.
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 뒤에 10억 갑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얼마 갑니까? 3년 뒤에 5배 갑니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3년 뒤에 2배 갑니다 하면은 3년 뒤에 2배면은 삼성전자 사는 게 난관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잖아요.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왜 다른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뭐 제가 말하는 거 뭐 의미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네. 내후년에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올해 올라갈 수 있을까, 사이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생각만큼 하락이 많지 않을 수 있다. 1번.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대통령 2년 차,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투자할 때도 절대 아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 유동성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소프로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로 금리. 네. 이게 뭐냐면은, 네, 미국 단기 국채를 가지고 은행들 간에 1일 동안 초단기 거래 때 쓰는 금리예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이거는 사실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국채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은행 간에 빌려주는 금리가 2%였다가 2020년에 뚝 떨어져가지고 거의 0% 제로 금리까지 가죠. 네. 그죠? 기준금리가 낮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낮아지면서 이 소프트 금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 간에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위험성도 커지고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쪽 아주 국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뭐 천백만 작가이나 AI 찾아봤을 때 네. 소프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간다. 요거까지는 제가 말해도 뭐 욕먹을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네. 돈을 안 푼다, 긴축식이다, 혹은 긴축이 유동성 돈풍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22년부터 24년 사이에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계 이렇게 소프트 금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그냥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내려가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세하게 보면 아니에요. 1년으로 보면 25년 9월까지는 그럭저럭 4.2%, 이것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12월 28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25년 12월에 금융 전문가분들이 되게 미국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홍익희 교수님도 칼럼을 쓰셨고, 천백만 작가님도 그런 얘기하셨고, 웬만큼 들어보신 전문가분들 뭐 뉴스 기사 찾으면 소프트 금리라고 치면 막 불확실성 확대 이런 얘기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치솟아서 그래요. 불과 12월 22일에 뭐 한 3.65% 하던 게 12월 31일 4% 거의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게 급등했거든요. 10% 이상 올랐는데 이게 되게 큰 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주 이렇게 변동하는 0. 몇 프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금리는. 그래서 이때가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게 과거 이제 미중 우리 비트코인으로 치면 막 9월 10월 이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하향 안정화 추세입니다. 뭐냐면 시중에 자금이 연준이 좀 풀고 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이 12월부터는 돈을 좀 풀겠다, 좀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치면 사이클이 아니고 결국에는 얼마나 시중에 돈이 넘치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주식 부동산으로 안 가고 코인으로도 얼마나 흘러가느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돈을 정말 많이 풀면 일단 흘러가는 게 많아지겠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여기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호재가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때는 돈이 좀 더 갈 수 있겠죠. 혹은 주식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 라는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이 소프트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유동성 지표를 봤을 때 실제로 국채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그걸 연준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내년에 연준이 파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면 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물론 기사를 보면 금리 인하 기껏해야 내년에 2번 정도 나오지 않겠냐, 0.25%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만 이 소프트 금리가 은행들 간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렇게 턱턱 튀고 불확실성이 되는 거는 지금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게 과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 금리가 2019년 말에 이렇게 2.5%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21년에 비트코인 대폭 등장이 왔죠. 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의 이 3년 상승장에 이 소프트 금리 하락이 맞았잖아요. 네. 요것도 지금 그림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27년, 28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26년이 생각보다 지금 급락이 비트코인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요렇게 보니까 급락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다 보는 거고, 다만 두 번째 불안한 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약간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26년에. 근데 불안한 점은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26년이. 네. 이게 계절성 투자라고 해서 강왕국 작가님, 여러분 저희 거인의 정원 출판에서 강왕국 작가님이 여러분 곧 책도 나올 텐데, 강왕국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25년 예측이 맞으셨거든요. 네. 비트코인 오른다. 맞았죠? 24년보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24년 한 10월 시점에 제가 물어봤으니까.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월급 이상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알트는 좋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토탈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금하고 은 오를 겁니다. 금하고 은 엄청 올랐죠. 그쵸. 한국 주식 오를 겁니다. 엄청 올랐죠. 네. 미국 주식 오를 겁니다. 엄청 올랐죠. 네. 강원국 작가님 얘기 다 맞았어요. 알트코인은 조금 안 좋았는데 그건 이분은 대응을 하시는 분이니까 121선 가지고. 근데 강원국 작가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25년 왜 좋냐, 대통령 1년 차라서 그렇다. 네. 데이터를 뽑아주셨거든요. 네. 제가 요거 신문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 미국 대통령 행정부 연차별 S&P,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임기 1년 차에는 평균 20.2%가 올라갔습니다. 카터 대통령 빼고는 다 올랐고, 오바마는 32%, 바이든 대통령도 28% 올랐어요. 그 다음에 3년 차 때도 18%로 좋습니다. 4년 차 때는 14% 좀 떨어집니다. 근데 2년 차는 3.9%예요. 2년 차는 대통령 중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클린턴 때는 닷컴 버블로 28%였지만, 오바마 때도 좋았지만 바이든 때 마이너스 13%, 존스 대통령 때 10%, 케네디 때 마이너스 9%, 8%. 클린턴 1기 때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화당, 이건 민주당 정부죠.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잖아요. 공화당 정부도 1년 차 때는 공화당 정부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때는 좋았어요. 트럼프 1기 때는. 부시나 레이건 때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 때는 이 닉슨 이게 베트남 전쟁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1년 차 때는 더 좋았다. 근데 2년 차 때는 공화당도 안 좋아요. 0.3%.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일 때도 하워드 부시라든가 닉슨 대통령, 포드, 레이건 대통령, 이 미국의 최전성기 때 빼고는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0.36% 올랐거든요. S&P 500이. 그러면은 민주당 대통령이든 공화당 대통령이든 1년 차 때는 많이 올라. 특히 민주당 대통령 때 많이 올라. 근데 공화당 때 2년 차 때는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차 때는 엄청 오르거든요. 3년 차 때는 네. 공화당일 때 더 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차에 31% 올랐어요. S&P 500이. 이게 뭘 뜻하냐면, 2년 차가 왜 안 좋냐? 1년 차는 왜 좋냐? 1년 차 대통령 돼서 돈을 많이 풀고, 보통 우리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1년 차니까 밀어주죠. 태클 거기 어렵죠. 이제 막 당선됐는데 국민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양 효과가 나는데, 2년 차 때는 미국 같은 경우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그거에 이제 불확실성. 트럼프 공화당이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막 적극적으로 사업하거나 돈 투자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책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 누가 일지 모르잖아.가 있고, 1년 차 때 정책했던 거에 부작용이 이제 2년 차 때 보통 나옵니다. 지금 관세 올리고 하는 거에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라 외치면서 동맹국들에게 강하게 압박한 게 지금 유럽과의 갈등으로 그린란드 사태로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갈등이 빚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차 때 과실을 좀 먹었으면 2년차 때는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다음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갈등도 심해서고 이거 중간 선거지면 여소야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통 통화정책 긴축이 벌어진다고 해요. 근데 3년차가 그럼 왜 좋냐 하면 이제 4년차 때 재선 선거를 위한 부양책.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이게 재선을 갈 수 있을지. 지금 3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책이 이제 실행 효과. 2년차 때 부작용이 있는데 3년차 때는 또 다시 이제 어떤 정책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됐든 여당이 대가 됐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줄 서는 게 끝났다. 마지막으로 2년차 때 안 좋았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이나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같은 그런 금융 정책을 많이 펴게 된다. 그래서 요걸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6년이 2년차잖아요. 대통령 2년차, 트럼프 2년차. 트럼프 2년차도 지난 임기 때 안 좋았어요. 그러면 소프트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뭔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유동성 확대 국면인데 제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상 올해는 하락하는 시기고 소프트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관세 이슈가 해결되고 금리 인하 국면 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2년차 계절성 투자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2년차 좋지 않은 해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를 지금 저점이라고 매수하기보다는 DCA로 분할 매수하거나 조금 더 타이밍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선이 뭐 121선 이상으로 바닥치고 올라왔을 때 그런 거 보고 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다만 가지신 분들은 뭐 굳이 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올해 급락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할 거예요. 저가 매수하기 되게 좋은 찬스가 올 것 같다. 근데 생각만큼 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남덕현 이사님과 부동산부터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여러분 26년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서울 외곽권으로 번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갈등의 해가 될 겁니다. 이제 부동산을 가진 서울과 수도권에 가진 분들과 아닌 분들의 자산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적인 규제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고통받는 분도 계실 거고 화가 나는 분도 계실 거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다만 절대로 한국 원화 자산인 부동산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산가 분들은 절대로 원화에 올인하지 않고 실물금이라든가 달러 자산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주택으로 또 가서 금융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잡는 방법. 내 집 마련 하시고 DCA로 금융투자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올해 많은 자산 상승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